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금리 문제라던가 또 시장 전망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리가 1.5%까지 이제 거의 올라왔는데 일단 요인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종합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묵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죠. 경기가 지금 2, 4분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기는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올해를 지나면 하반기부터 내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 보급이 끝나고 좀 사람들의 이동, 경제 활동의 정상화, 국경을 넘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가 결국 수요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작년에 이제 전 세계가 각국이 돈을 풀었는데 돈을 푼 것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보통 통화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 좀 시차를 두고 물가를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돈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는 앞서서 지금 유가나 구리 가격이나 각종 상품 가격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에 대한 선취매 성격도 있고 리스타킹 수요도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이제 생산 차질 코로나 때문에요.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감산을 했죠. 이제 그런 효과에다가 돈이 풀리니까 땅속에 있는 원자재를 미리 선취매하려는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수년간 걸쳐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되고 있고요. 또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각국이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최근에 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 정책에 따른 채권 공급의 증가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측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앞으로 결국 이런 인플레와 금리 상승이 지금 과도하게 쌓인 부채를 상당히 힘들게 할 수 있다. 라는 우려도 그 자체도 또 금리 상승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빨리 채권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 중에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금리 채권 가격의 하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뭐 이런 부분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금리가 조금 생각보다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금리의 레벨이라던가 또는 이제 2%가 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의 근거 같은 거는 좀 어떤 측면일까요? 서서히 좀 주식시장을 불편하게 만들다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이 넘으면 이제 도저히 이제 주가가 못 버티고 힘없이 금리 상승에 이제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예전보다는 지금 자산 시장이나 경제 전반이 또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부채가 조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과거에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항상 금리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러한 과거의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이든 경기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고 부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금리 대비 지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인데요. 미국의 성장주들 S&P 500의 탑 10 종목의 시가총액이 35%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그러니까 탑 10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빠지면 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 종목의 PR이 50배가 다 넘습니다. 주식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한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2%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이 금리 대비 결코 쌀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2%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뭐 픽스되어 있는 건 모르지만 뭐 이거는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재무부가 연준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2개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 수익률이 나올 거야라는 정도의 예측인데 금리는 사실은 픽스드 인컴이지 않습니까? 확정 수익률이고 미국 재무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또박또박 주는 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의 위험자산의 수익률하고 금리의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거의 근접한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상당한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1.5%가 넘어가면 주식으로는 별로 먹을 게 없다. 2%가 넘어가면 오히려 채권 사는 게 낫다. 이런 논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1.5%가 1차 어떤 위협 선인 건 분명하고요. 2%가 되면 말씀드렸던 성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메가테크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이미 흔들려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선제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1.5%가 넘으면 이래저래 시장은 조금 피곤한 거죠. 금리가 한 1.5% 정도 왔다가 지금 어제 이제 약간 좀 안정화된 그런 느낌인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채권 시장 자체에 좀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의 강세론자하고 약세론자들의 차이를 저도 훑어보니까 강세론자들은 채권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결코 악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기업이 성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기업이 하는데 왜 걱정이냐, 그렇게 걱정이 많냐 이런 얘기고요. 위원론자들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채권 자체가 지금 너무 낮다. 경기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 이렇게 막 뿌려대는 거에 비하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뭐 성장성이 높은 건 맞는데, 예전보다 높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그게 영원히 높을 수는 없다. 지금 최근에 높았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었고 코로나 혜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너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같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죠. 근데 질문 주셨던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언제 긴축으로 갈 거냐는 연준의 점도표에는 지금 2023년 그렇죠. 후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2023년 하반기나 연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1분기 성장률도 지금 10%로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그리고 유럽이 만약에 팬데믹이 조금 지나가면 유로존이 또 성장률 상승 속도가 성장률을 올리는 정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도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다 보면 서비스업이 돌아가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률은 예상하는 것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얘기는 연준의 긴축 출구 전략도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물가와 금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023년 한 6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첫 금리 인상을. 그렇다면 2022년 내년 한 중반부터는 테이퍼링, 시장에서 자산을 지금 1,200억 달러씩 사는데, 국채와 MBS를 이거를 지금 2007년 리만 때보다는 8년 리만 때보다는 지금 한 400억 달러가 더 월간 매입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놓고 시간을 두고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연준은 특징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장과 항상 소통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소통, 앞으로 테이퍼링을 할 거야, 시장 좀 준비하세요 라고 이제 워닝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올 연말 정도, 빠르면 뭐 한 10월 정도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연준이 월간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월간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준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안정된 경기 회복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오히려 더 중요한 책무가 되어 있는 재무부의 이자 비용을 조금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사주든지, 지금 미국 정부의 조달 금리는 한 1.4%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3% 아니면 수년 전에 한 4% 정도 수준으로 가면 재정적자 GDP 비율이 2%포인트, 3%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도 문제지만 결국 민간에 대한 구축 효과, 민간 투자가
어려워진다든지 국가 신용 등급에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 시장에서 장기채를 매입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금리를 낮춰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데 초완화적, 초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 월간, 뭐 심지어는 그보다 짧은 어떠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평균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통화정책도 평균 물가에 맞춰서 2%의 평균 물가에 맞춰져 있듯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의 어떤 금리의 저금리의 유지 어떤 정책 목표도 평균 금리거든요. 평균 금리가 중요한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간 금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살짝 금리가 갑자기 튀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약간 금리가 튀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혹은 경제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 고금리나 고물가가 오래 머물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추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저물가는 추세적으로 확정적이다라는 거죠. 어차피 저물가 저금리로 가는데 잠깐 뭐 텐트럼이 있다가 뭐 다시 사라지고 이러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얼만큼 액티브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액티브하게 대응하라고 지금 지금 눈짓을 주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생각보다는 조금 더 평균 금리, 평균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금리는 불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걸로 예측을 하면 될까요? 내년 중반부터는 테이퍼링 가능성, 또 2023년부터는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지금 쭉 예정돼 있고 그 전에 경기 회복의 정상화나 이런 회복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 요인이 좀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시장 금리는 여기서 멈출 건 아니다. 1.5%의 저항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2%, 제 생각에는 올 상반기에 2%를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반기 중에. 네, 뭐 한 여름쯤이라도 한 2%는 갈 거고. 왜냐하면은 여름이라는 게 8 내지 9월이라는 게 집단 면역의 D- 적어도 한두 분기 전이거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종식된다고 지금 올해 4월. 올해 사실상 종식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사실상.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간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어우러져서 뭐 10년물이 어쨌든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보는 대표 벤치마크 금리지 않습니까? 한 1.5에서 2.0 사이에 올 여름까지 가고 2%도 중요한 저항선이죠. 그래서 바로는 못 뚫을 겁니다. 또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걸릴 거고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지금은 2% 가면 아이고 이거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치 지금 3, 4%에서 0%에 사람이 적응했듯이 또 금방 적응합니다. 2% 가면. 그게 또 당연한 금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금리 상승은 10년물 기준으로 결국 최고로 올라가는 게 2.5에서 3.0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증시라는 게 항상 미래를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1.5%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리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2.5 이렇게 가는 게 그걸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증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저항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저항도가 줄고 오히려 이제 뭐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에 더 집중하게 되고 뭐 주시장에서 뭐 스타일의 변화는 조금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금리와 장기 금리의 어떤 격차. 이 갭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평균이 2% 정도거든요. 2%포인트. 연준의 정책금리와 10년물 장기금리의 갭이 한 2% 정도 되니까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더라도 지금 0.25%가 이제 어퍼 리밋이지 않습니까?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쪽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통화정 긴축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연말 정도에는 금리를 안 올려도
실제로 거래되는 콜 금리가 0.254 근처에 가거든요. 0.2로만 잡아도 200bp 하면은 2.2%가 됩니다. 10년물이. 거기에 최대로 벌어졌던 게 지난 10년, 20년간 한 400bp, 4%까지 벌어지거든요. 지금 스프레드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최저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는 시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경기나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도가 더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3% 이상으로 10년물 금리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가능한 좀 전망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내 계속 하여튼 좀 불안 요인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올해는 금리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가장 큰 골칫덩어리죠, 주식시장이. 작년에는 뒷바람을 받고 순항을 했다면 올해는 금리라는 맞바람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나 경기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70km, 50km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건 맞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올해 조금 낮추는 게 오히려 연말에 웃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